네, 이번에는 코스모리컬 솔루션이라고 하는 소위 그 우주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블랙홀이라든가 아니면 중성자별 같은 이렇게 고립된 계에 대해서 일반 상대론이 어떤 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단순한 경우니까 해석적으로 다 풀 수가 있었는데 뭐 별이 두 개라든가 블랙홀이 두 개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해석적으로 풀기가 쉽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적으로 풉니다. 그래서 뭐 별이 수천억 개 되는 뭐그 은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일반 상대로 은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일반 상대로 풀 수는 없고 좀 근사를 이용해서 좀 풀게 되겠죠. 그게. 자, 이번에는 좀 대상이 좀 다릅니다. 바로 이건데 이렇게 밤하늘에 보이는 저 우주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 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은하 같은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그런 개입니다. 그게. 그리고 좀 더 약간 큰 영역을 보면 10억 광년 정도의 사이즈를 보면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은하단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데는 많이 모여 있고 어떤 데는 비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관측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우주를 보면 별들이 혹은 은하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어느 특정한 구역이 특별하게 뭐가 많거나 적거나 하기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현재 140억 광년 중심에서부터 그 거리의 우리 우주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컴팩트니스가 아까 얘기했던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되니까 0.1이나 0.01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건 뉴턴 중력으로도 풀어도 해를 구해도 크게 실제적인 상황하고 일반 상대론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좀 더 크기가 큰 이런 이게 로컬 클러스터인가? 로컬 그룹, 슈퍼 클러스터, 로컬 슈퍼 클러스터 정도 되나요? 이런 것들은 그럼 이게 꼭 일반 상대론으로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주 자체도 일반 상대론을 풀지 않으면 그냥 거의 유클리디언 공간 정도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엄밀하게 좀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상대론 꼭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어야 되는지. 어, 우주의 평균 밀도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28승 킬로그램 큐빅 미터당 1 입방미터당 이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작은 양이니까 매우 물질이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국소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희박한 물체에 대해서 일반 상대론을 풀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게.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 밀도로 보면 10의 17승 5도예요. 엄청 차이가 나겠죠. 우주의 평균 밀도하고. 근데 아까 봤던 컴팩트니스가 어떻게 정의된 거냐 하면 어떤 주어진 사이즈 영역 R이 있으면 그 안에 모여 있는 전체 물질의 질량하고 그 사이즈에 비교하는데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이 질량이란 놈이 사이즈 3승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컴팩트니스가 이 작은 영역에서는 작다 하더라도 이게 R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덴서티가 매우 희박하더라도 사이즈가 크기만 크면 컴팩트니스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상대론을 풀어야 되는 약 0.01 그 경계부로 오기 위해서는 대략 사이즈가 1기가파세크 정도가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의 컴팩트니스를 보면 이건 일반 상대론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오게 됩니다. 희한한 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반 상대론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현재 관측 가능한 거리는 한 10기가파세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만드는 시공간을 이해하려면 일반 상대론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상대론으로 우리 우주 전체의 시공간이 일반 상대론에서 어떤 시공간 해를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15광년 정도 반경이 되는데 물질의 분포를 보면 어디는 은하단들이 많고 어디는 거의 비어 있고 그럽니다. 이게 이거의 분포도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거를 전체로 그 물질 분포로 놓고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주 전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 140억 광년 정도 빛의 속도로 가면 140억 광년 정도 사이즈가 될 텐데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서 보면은 물질의 분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영역에서 가지고 보면 이게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에 같은 거 보면 이런 곳을 택했다 그러면 여기는 물질이 많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물질이 거의 없으니까 이곳하고 이곳이 균일하지 않죠. 그런데 좀 더 사이즈를 커서 이 정도 키워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느 이 네모 박스 어디에 갖다 놓든 그 안에 든 물질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대 규모에서 평균하면 우주의 물질 분포는 균일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 방향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쪽 방향으로 보고 여기가 이쪽 방향은 뭐 비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균질하더라도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특별한 방향이 선택이 되죠. 그러면 등방적이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균질하고 또 등방적인 그런 우주라는 게 관측적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탐만하고 그 동료들이 1980년에 보면은 대략 이 박스의 사이즈를 한 1기가파세크로 잡으면 큐빅 기가파세크 정도 오도에서는 거의 같은 양의 물질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그 박스를 택하든 간에.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 규모의 스케일에서는 평균적으로 우주의 물질이 균질하게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도 구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측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좀 더 문제가 쉬워집니다. 즉 균질하고 등방적인 그런 물질의 분포인데 따라서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시공간 해도 역시 균질하고 등방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해가 휘어진 정도가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이미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균질하고 등방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시간 쪽은 아직 모르지만 공간에 대해서는 그게 이건데 일단은 공간도 균질하고 등방적일 것이기 때문에 매트릭 텐서가 어떤 적절한 시간을 도입한다 그러면 그 시간하고 공간 좌표가 있다 그러면 이놈은 공간 좌표에는 무관할 거예요. 왜냐하면 균질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건 같은 시공간을 가지려면 같은 공간을 가지려면 공간 좌표는 무관하겠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우주에는.
그래서 매트릭이 시간만의 함수예요. 그리고 어느 위치건 다 공간적으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공률이 상수예요. 위치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공간은 수학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편편한 공간, 거기에 K를 1로 표시하죠. K를 공률이라 그러면 또 하나는 구면같이 휘어져 있긴 있는데 어느 위치든 공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휘어진 게 양의 공률을 간다 해서 K를 플러스 1로 표시합니다. 또는 말한장처럼 여기도 어느 곳이거나 다 공간의 성질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공률이 음의 공률을 갖는다 해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아까 같이 균질하고 등방적인 우주 시공간을 찾는다 그러면 적어도 공간에 대한 매트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면 매트릭이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에 따라서 세 가지를 다 기술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데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좌표를 쓰면 편편한 거는 이 공간 쪽이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클리디안 dx제곱 직계좌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양의 공률을 가진 놈은 구이긴 구인데 공간이니까 3차원이에요. 3차원 구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같은 건데 요게 바로 구죠. 거기다 각도 하나 더 도입해서 푸사이라는 걸 하면 이게 3차원 구예요. 이게 S2가 아니라 S3라고 하는 그런 거죠.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다고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하학적인 성질은 2차원 구를 3차원으로 더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공간이 있을 때 구의 특징이 계속 자기 앞으로 가면 원래 뒤로 돌아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차원 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직진하면 언젠가는 자기 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 한 장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인 대신에 하이퍼블릭 사인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말 한 장의 매트릭을 기술하는 공간 라인 엘리먼트가 됩니다. 자, 이제 공간을 이렇게 단순하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를 어떤 미지의 함수 a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쪽은 그냥 단순하게 t로 도입을 해요. t란 그런 시간 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균질하고 등방적인 시공간을 기술하는 매트릭의 형태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스케일 팩터라고 그러는데 요 함수 하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 K 값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매트릭 안전제에 대해서 균질하고 등방적인 물질 분포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의 중력방 정식을 풀면 됩니다. 결국은 우선 물질 분포는 아까처럼 완전 유체, 즉 밀도와 압력으로 기술되는 그런 완전 유체라고 가정을 하죠. 네, 이게 균질하고 등방적인 거에서는 일반적인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매트릭은 우리가 이제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K 값이 0이라 그래요. 즉 편편한 공간 완전히 편편하진 않죠. 이게 있으니까. 근데 동일한 시간에서는 이 전체가 그냥 상수에 불과할 테니까 편편한 것에 어떤 팩터만 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편편한 공간 공률의 경우에는 매트릭이 이런 형태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식을 써보면 되는데 리치 텐서하고 그 공간 성분의 리치 텐서를 계산해 보면 결국 요 A에 어떤 함수가 될 겁니다. A나 A의 미분에 여기. 그리고 물질 쪽에 보면은 타임 컴포넌트는 요소 때 요 덴서티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간 성분은
여기에 프레서가 로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중력 방정식이 얘기하는 게 요 두 개의 식입니다. A에 대해서. 그래서 A에 대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고, 다시 이제 K 값을 아까는 0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플러스 A가 마이너스 A까지 도입을 해서 하면 요 부분만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질은 항상 그 상태 방정식이 있으니까 로하고 P는 어떤 주어진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세 개의 모르는 방정식에 세 개의 모르는 로, P, A 함수에 대해서 세 개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너무 완전히 풀리는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프레서가 0인 그런 상태 방정식을 가정을 하면 보통 먼지 같은 게 압력이 없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케일 팩터가 A라는 놈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편한 경우에는 스케일 팩터가 시간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닫힌 양의 공류를 가진 것과 음의 공류를 가진 것에서는 약간 좀 더 복잡하게 나오고, 근데 물질의 상태가 먼지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덴서티의 압력이 3분의 1인 경우, 이거는 보통 빛으로만 이루어진 물질인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라디에이션.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그때는 거의 빛으로만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해당되는 그때의 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편편한 공류를 가질 경우 그때는 스케일 팩터가 시간의 t의 2분의 1승으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률에서는 또 약간 더 복잡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공률 스케일 팩터의 성질을 살펴보면 시간에 대해서 스케일 팩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편편한 공률일 때는 아까 이게 라디에이션 도미네이트니까 2분의 1승 루트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공률을 가지면 요거를 그려보면 스케일 팩터가 커지다가 다시 작아져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클로즈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팽창하다가 수축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고, 음의 공률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해가 더 빨리 증가해요. 편편한 경우보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스케일 팩터가 다 0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를 이루어져 있을 경우, 우주 초기가 아니라 그 뒤로는 이제 빛도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물질들이 남아서 구조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먼지로 이루어진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크게 봐서는 큰 거대 규모에 봐서는 그럴 경우에는 아까하고 이 팩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닫힌 팽창하다 수축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편편한데 계속 팽창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를 여기서 구한 겁니다. 다. 예? 그리고 여기에 밀도도 다 구할 수가 있고 스케일 팩터만 알면 아까 그 방정식 3개 중에서 적절히 하나를 이용하면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시간에 따라서 알 수가 다 있는 거죠. 우주의 밀도가. 근데 이제 실제 우주는 사실 이렇게 균질하고 등방적이지 않고 실제로는 물질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물질이 거의 없는 곳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공간의 휘어진 정도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주의 매트릭은 여기서 나온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한 이 우주 시공간 해에다가 뭔가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휘어짐이 그런 것이 더 더해질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온 우주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공간 해에 그냥 어떤 테스트 매스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인데 역시 이제 측지선을 따를 테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방정식의 해는 매트릭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금방 이거 풀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스케일 팩터의 제곱에다가 x, y, g 중에 아무나 다 좋습니다. 그거에 한 번 미분한 거, 그 곱한 요양은 항상 상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그 테스트 매스의 좌표 값의 미분이 즉 속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게 좌표 속도입니다. 그놈은 스케일 팩터의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주어진 이놈의 좌표 속도하고 그때의 스케일 팩터의 값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어떤 이 테스트 매스가 초기에 x1이라는 위치에 가만히 여기 정지해 있었다. 좌표 값이 저기에. 그러면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이 좌표 값은 계속 같은 위치를 유지합니다. x1을. 그래서 요거의 좌표가 tx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이놈의 세계선을 그려보면 그대로 같은 위치로 유지가 됩니다. 별에. 그 다음에 x2라는 위치에 있어도 역시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면 그대로 이렇게 같은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별의 고유 거리, 그러니까 좌표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x2 빼기 x1로. 근데 실제 거리는 고유 거리, proper length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매트릭의 요 스케일 팩터가 곱해지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면 고유 거리는 요 1지점에서 2지점 그 사이에 요 라인 엘리먼트를 척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t가 콘스턴트일 때 요 경로를 따라서 경로에 따라 고유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거는 t가 콘스턴트일 때 요 직선 경로를 따라서 고유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별의 거리를 좀 보려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 계산해 보면 될 텐데 ds제곱은 다른 건 다 일정하고 x만 변한다고 보니까 요것만 남을 겁니다. ds제곱이. 그래서 a dx가 돼요. 그리고 이건 시간만의 함수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오고 요거는 그냥 좌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좌표 거리를 캐피탈 X라 그러면 캐피탈 X는 위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되는데 스케일 팩터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증가해요. 이게. 그러니까 고유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거죠. 즉 이 두 별의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지거나 만약에 스케일 팩터가 감소를 하면 아까 클로즈드 유니버스에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리도 점점 작아지겠죠. 어쨌든 우주 자체가 정적인 우주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주에 있는 임의의 두 지점 사이의 고유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그런 동적인 그런 우주가 우주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스케일 팩터가 증가하면 팽창하는 우주고 스케일 팩터가 감소하면 수축하는 우주고 그런 해가 나온 거죠. 이러한 사실은 사실 우주론의 그 일반 상대론의 해가 나오기 전에 그 우주해가 해 말고 독립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위 허블의 법칙인데 허블이 지구에서 아주 멀리서 오는 은하의 빛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의 거리를 구했죠. 그리고 그때는 스펙트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를 가지고 그때는 이걸 도플러 이펙트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별이 얼마나 이 시선 방향으로 멀어져 가는지 후퇴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색 편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 후퇴 속도하고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의 잰 거리하고 이렇게 그래프에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그 별의 거리고 세로축이 그 별의 후퇴 속도예요. 시선방향. 그래서 재봤더니 이런 점들로 찍혀요. 이게 한 수십 개의 은하에 대해서 관측한 거를 다 점을 찍어본 거예요. 두 양을 다 재가지고. 그랬더니 거의 한 직선상에 모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허블이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은하의 속도는 시선 방향의 속도는 이게 직선이니까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울기 그리고 그 기울기를 허블 상수라고 지금은 허블 상수라고 부르죠. 어떤 상수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상수는 메가파세크 정도 당 약 500km per 세컨드 초속 500km 이 정도 된다고 이 관측 사실을 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허블 법칙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런 허블 법칙을 아까 팽창하는 우주 관점에서 또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속도라는 놈은 그 두 지점의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는 스케일 팩터에다가 변하지 않는 좌표 거리 곱한 거니까 A에 한번 미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A를 나눠주고 다시 곱해주면 요 양은 다시 그 두 별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A분의 A 돗 요거를 H라는 함수로 놓고 보면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하는 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 H는 일반적으로 이게 시간의 함수니까 상수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허블이 잰 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 안에 잰 거니까 그 사이에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거는 그냥 크게 변하지 않는 상수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전 우주의 나이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수로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허블 상수는 사실 이 스케일 팩터의 시간 미분과 스케일 팩터의 비율 그거를 현재 시간 t0에서 1929년 정도니까 이 무렵의 시간이 되겠죠. 거기서 잰 스케일 팩터의 요 값이 바로 허블 상수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블의 법칙인데 팽창하는 우주 해를 구하고 보니까 허블 법칙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허블 상수는 최근에 좀 재미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허블 텐전이라는 이슈인데 가로축이 허블 상수를 잰 연도입니다.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근데 세로축이 이제 허블 상수의 값인데 허블 상수를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성에 비교적 이제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잰 거죠. 이 허블이 쟀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잰 허블 값이 요 위의 선입니다. 예. 초록색, 파란색이 distant radar. 예. 그래서 요게 그 허블 상수 값인데 요 가운데 진하게 한 부분이 이제 평균 값이고 이게 오차예요. 관측 오차. 관측 오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잰 값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주의 배경 복선을 가지고 허블 상수를 잴 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먼 곳에 쏘는 천체 신호로 좀 허블 상수를 추정한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요 값이 평균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두 값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되면
이 두 값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이게. 그리고 더 정밀하게 각각의 방법대로 해보니까 요 2017년, 2018년 요때 값은 확실히 오차 범위를 벗어나요, 둘 다. 그래서 허블 상수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2017년에 중력파 검출을 통해서 중성자별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은하의 적색 편인을 가지고 속도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전혀 이 두 가지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독립적인 방법으로 중력파를 이용해서, 관측을 이용해서 허블 상수를 구한 게 있었는데, 그게 요 값입니다. 이게 중앙값이고, 이게 오차예요. 그래서 여전히 중력파로 잰 값도 그 오차 범위 안에 양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고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허블 상수 갈등이라고 하는 허블 텐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성자별을 한 15개 정도까지 더 관측을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하나만 했는데, 한 가면 중력파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오차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줄어들면 이 두 방법 중에 어느 게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허블 상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앞으로 결국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뭔가 둘 다 잘못됐거나 뭔가 우리가 우주론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암시해 주죠. 굉장히 뭐가 잘못됐는지 굉장히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렇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 우주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팽창하는 우주인데, 그럼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면 그럼 수축한다는 얘기 아니냐? 즉 시간이 증가하면서 A가 커지니까 그럼 시간이 감소하는 과거로 가면 A는 더 작았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스케일 팩터가 어느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다 0으로 간다 그랬죠? 여기. 그래서 그 특정한 시간을 t 제로로 세팅을 하면 스케일 팩터는 그때 0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미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좌표 거리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스케일 팩터가 0이 되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다 0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는 모든 우주의 거리가, 공간 거리가 다 한 점에서 0에서 시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주가 한 점으로부터 팽창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런 거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특이점인데, 이 우주의 공률을 계산해 보면, 아까 리만 텐서의 제곱을 한 거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경우에는 K가 0이니까, 그리고 2분의 1이면 이게 라디에이션이겠죠? 우리 초기니까 라디에이션으로 하면 그 경우에 이게 해인데, 요 계산해 보면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t의 4승분의 1이 돼 가지고 스케일 팩터가 0이 될 때, 즉 t가 0이 될 때 무한대가 됩니다. 즉 무한대의 공률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긴 시공간 공률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팽창을 해서 현재 우주 모양이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우주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은 무한대의 공률을 가지며 최적이 0인 한 점이었고 이로부터 갑작스럽게 팽창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폭발 우주론, 빅뱅 코스몰로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스케일 팩터의 허블 상수를 구하면 거기에 t0라는 정보를 알게 되는데, 스케일 팩터 A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럼 t0라는 t0와 허블 상수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정해 보면 우주의 나이는 한 137억 년 정도, 그 특이점으로부터 현재까지가.
그래서 이 정도로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고, 이 특이점은 혹시 균질하고 등방적인 우주라는 가정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실제 우주는 그렇게 등방적이지도 않고 스케일에 따라 다르지만 균질하지도 않을 테니까 태양이 꼭 지구 사이에는 대부분 비어 있죠. 그런데 1967년 호킹이 그 유명한 특이점 정리를 제시합니다. 즉, 이 우주 초기의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균질성, 등방성과 같은 매우 이상적인 가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시작이 있고 특이점에서 출발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이유에서 초기에 그 특이점에서 팽창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했다는 겁니다. 급팽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셔너리 빅뱅 코스몰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형성한 우주해의 시나리오는 대략 이 정도.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정적인 우주의 시간과 공간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죠.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우주가 민카우스키 플랫 시공간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로축을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좀 봤어요. 세로축이 아니라 좀 그건 뉘인 거죠. 그리고 요 세로축이 이제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R이 콘스턴트가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요걸 뭐 우리 어떤 관측자가 과거로부터 쭉 여기 있었다 그러면 요의 관측자의 월드 라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측자의 월드 라인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별이 R 지점에 저기 이렇게 시간만 흐르고 있다 그러면 요게 평평한 시공간에서는 이런 세계선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2시 거의 40분 달했구나. 한 2, 3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공간에서는 어떤 관측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T0의 현재 시간이라고 합시다. 우리 관측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의 사건들은 이 빛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어느 지점에서 온 빛이 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요 바깥에 있는 사건은 우리한테 영향을 못 주죠. 현재 우리한테는. 여기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사건은 예를 들어서 이 별이 빛을 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빛이 가지고 광불 가지고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적절히 오래전의 사건은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 이때 이 시간에 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시간 전에는 우리 만들어진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만들어진 후에 빛이 우리한테 오면 이쯤 시간에서 여기 별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이라 해도 아주 오래 전에 그게 우리한테 빛을 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시간이 여기 t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아주 무한히 먼 과거까지 계속 똑같은 형태로 있는 시공간이라 그러면 어느 것이든 이것을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소위 민카우스키 플랫 시공간 매트릭을 갖는 어떤 정적인 우주에서의 성질입니다. 여기. 자, 근데
일반 상대론에서 균질하고 등방적인 시공간의 해는 이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이 과거로 계속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무한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유한한 시간에 끝나버려요. 여기.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점의 위치도 거리도 과거로 가면 가까워져요. 거기. 그러면 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우리한테 현재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 양상이 어떤 식으로 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스케일 팩터가 곱해지니까 이제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리가 현재 어떤 별까지 거리는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에 가면 줄어들죠. 그리고 요 더 과거로 가면 스케일 팩터가 0이 되는 점은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물론 0이 되겠죠. 거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일반 상대론이 제시해주는 시공간 해에서의 우주의 픽처입니다. 예. 시간이 40분 됐네. 이거까지 하고 가죠. 얼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적인 우주인데 여기서 보면 시간이 현재를 여기라고 보면 약 137억 년 전에 모든 이게 스케일 팩터가 0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 공간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다 0이 돼 버립니다. 한 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T를 제로라고 하면. 그리고 초기에는 팽창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급팽창,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서서히 비교적 서서히 팽창이 일어나서 현재 우리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요 세로 축을 요걸 그 실제적인 거리, 스케일 팩터가 곱해진 좌표 거리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스케일 팩터가 0일 때는 요 점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그리고 이게 어떤 관측자라고 보면 관측자의 세계선이라고 보면 이게 현재고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오는 빛 가장 멀리서 올 수 있는 빛을 보면 우리한테 영향의 빛을 거꾸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것도 한 점에서 시작하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한한 시간 안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당시에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은 역시 유한합니다. 아까 그 정적인 평평한 시공간에서는 이 과거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 지점이 다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이렇게 그 팽창하는 빅뱅 코스몰로지에서의 시공간에서는 현재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은 이 빛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과거에는 그 영역이 좀 더 줄어들겠죠. 요만큼 우리한테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되면 이 영역이 좀 늘어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더 미래로 간다 그러면 이게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사실 스케일 팩터 A가 곱해져서 그게 0이니까 그렇지 한 점으로 표시된 게 다 사실은 한 점이 아닙니다. 이게 좌표상의 위치로 봐서는 다 R이 다른 거예요. 이게 R1, R2, R3 이렇게처럼 이게 다 다른 건데 물리적인 거리는 그것이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요때 이 마지막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빛이 지나갔던 어떤 그 별 같은 놈은 별의 세계에서는 이런 걸 따라서 가서 공간 자체가 좀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요 팽창의 정도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의 팽창, 즉 스케일 팩터의 2번 미분한 것이 사실은
0보다 큽니다. 즉 팽창이 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암흑 에너지라 그러는데 뭔가 이 물질과 요 사이에 서로 밀쳐주는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밀쳐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팽창을 더 가속적으로 일으켜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관측적으로 좀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는 팽창은 하되 가속적으로 팽창하는 그런 우주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속을 시켜주는 건 뭐가 가속시켜주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만 붙였지.